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경기 파주의 한 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와 4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는데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에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할 조짐도 보이는데 당장 하루 만에 경매 가격이 33%나 올랐습니다. 조국 장관 오촌 조카가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 부인 정경심 교수의 검찰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JTBC 취재 결과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5억 원을 보냈던 정 교수는 이듬해 동생이 코링크 주식 5억 원을 투자할 때도 함께 사무실에 가서 계약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 장관 딸이 제1저자 논란이 일었던 논문을 고려대 입학 당시 제출한 정황이 파악됐습니다. 당시 서류 심사를 맡았던 한 교수는 JTBC와의 통화에서 조 장관 딸이 제출한 서류 목록표에 해당 논문이 적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핵심 석유 시설을 공격을 받자 그 여파로 주요 산지 원유 가격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중동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군이 이 지역 파병에 대비해 사실상 임무를 정리해 놓은 문건을 JTBC가 입수했습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해 난폭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했지만 경찰이 창문을 부수고 테이저건을 쏴 붙잡았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7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얼굴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술에 취한 해병대 하사가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걸 나무라자 마구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매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결국 국내에서도 발병했습니다. 사람에게 옮기진 않지만 돼지는 한 번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가까울 만큼 치명적입니다. 유럽과 중국, 올 들어서는 북한까지 뚫렸다는 소식에 우리 정부도 방역에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뚫린 겁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선 살처분에 들어갔고 전국 모든 돼지 농가에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 경기 연천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금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먼저 파주 농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지용 기자, 오늘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지금 돼지 농가에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역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농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뒤쪽을 보시면요, 지금 안내문과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농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외부인들은 출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인 4시 반부터 이곳에 있는 돼지들에 대해서는 살처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살처분 대상은 이곳에 있는 돼지 그리고 이곳의 농장 주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다른 농장 2곳의 돼지들까지 모두 포함됐습니다. 총 4천 마리에 이르는데요. 일단 파주시는 이곳에 있는 돼지를 살처분하는 것을 포함해 거점 소독시설 3곳을 운영하는 등 확산을 막기 위해 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 경기도 연천에서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좀 걱정이 되는 대목인데 이와 관련해서 확인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경기도 연천 지역에서 양돈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각 돼지 2,500마리와 4,500마리로 현재까지 확인됐는데요. 일단 이 농장과는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돼지 4마리에 대한 부검을 해서 시료가 채취가 됐고 그 결과는 내일 새벽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파주와는 썩 멀지 않은 곳이라 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병이 된 건지 혹시 유입 경로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입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명확히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크게 사람에 의해서 전파됐을 가능성, 그리고 야생 멧돼지와 같은 다른 동물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농장의 주인을 비롯해서 또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네팔인 노동자 4명 모두 최근 1년 동안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팔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이 농장은 그리고 또 창문이 없는 밀폐 구조였고 반경 3km 이내에 다른 농가도 없었습니다. 야생 멧돼지가 들어왔는지 장담하기도 쉽지 않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농식품부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취재진은 해당 농장 관계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이러스가 들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농장 관계자가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의 농가는 혹시 확산이 될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혹시 그곳에 있던 돼지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이 농장에서 현재까지 곧바로 다른 농장으로 반출된 돼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농장 주인이 다른 곳에도 파주의 다른 지역에 가족농장 2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처분 대상을 말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이곳에서 인천과 경기도 김포시로 각각 돼지 136마리 그리고 62마리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축장에서 도축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발견돼 현재는 격리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현재 바이러스가 있는지 마찬가지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결과는 오늘 밤 10시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파주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또 치료제도 없습니다. 살처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요.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지만 돼지가 걸리면 치사율이 100%에 가깝고 또 한 번 들어오면 번지는 걸 막기도 어렵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가깝습니다. 고열과 피부 출혈이 나타난 뒤 보통 열흘 안에 폐사합니다. 사람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남은 음식물을 먹이거나 야생 멧돼지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구제역과 달리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바이러스 유전자 구조가 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전염을 막으려면 주변 돼지들을 모두 살처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러스 생존율도 매우 높습니다. 80도 이상 고온에서 30분 넘게 가열하지 않으면 잘 죽지 않습니다. 가공된 소시지에서도 유전자가 검출될 정도입니다. 냉동이나 건조 상태에선 몇 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시작됐던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돼지열병을 완전히 없애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중국 등 아시아에선 지난해 발병됐는데 아직 퇴치한 곳은 없습니다. 돼지열병이 여러 나라로 번지면서 백신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지만 현재로선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게 유일한 대책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오늘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매 가격은 30% 넘게 뛰었습니다. 경매장으로 들어오는 물량이 확 줄어섭니다. 일시적인 충격에 그칠지 아니면 삼겹살이 금겹살이 될지는 얼마나 빨리 확산을 차단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전국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매 가격이 일제히 뛰어올랐습니다. 하루 사이 전국 평균 3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돼지 열병이 발생한 파주와 가까운 수도권에선 60% 가까이 올랐습니다. 돼지 농장에서 이동이 중지되면서 경매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도매가가 계속 오를 경우 대형마트에선 다음 주쯤, 전국점에선 그보다 앞서 소매 가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돼지 열병이 더 이상 퍼지지만 않으면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까지 공급이 늘면서 돼지고기 값은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년보다 생산량도 많고 재고도 좀 많은 편이거든요. 단기간에 있어서는 좀 심리적 불안으로 인해 가지고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확산되지 않는다면 시장은 정세로. 농가들은 오히려 돼지고기를 찾는 사람들이 줄까 걱정입니다. 인체 전염 무해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를 꺼려할까 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돼지열병이 이렇게 들어온 이상 이 병이 더 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오늘 돼지 수천 마리를 살처분하고 남은 음식물을 농가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금일 0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 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우선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장과 이 농장 주인이 소유한 농장 2곳의 돼지 3,950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반경 10km 안에 있는 양돈 농가 19곳은 정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의 돼지와 돼지 고기를 들여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제주공항은 해외 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의 돼지고기 가공식품 반입도 금지시켰습니다. 전국 양돈 농가 6,300여 가구가 모두 소독에 나서고 방역당국의 점검도 강화됐습니다. 돼지열병의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진 남은 음식물 잔반을 농가에 들여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가 131곳에만 잔반 사용을 막아왔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감염 경로인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총기 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멧돼지를 잡는 건 금지됩니다. 잡는 과정에서 자칫 멧돼지들이 전국으로 흩어지게 되면 바이러스가 더 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일단 멧돼지가 농장에 접근하는 걸 막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가 사들여 운영하는 회사 WFM에서 1,400만 원을 받아 경영에 관여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영어 교육 자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면서 학교에도 겸직 허가 신고를 했다고 해명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동양대에 확인을 한 결과 정 교수로부터 이와 관련한 어떤 보고도 학교 측은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성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정경심 교수는 가족 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 PE의 또 다른 투자회사 WFM에서 총 1,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 교수는 이 돈이 영어 교육에 대한 자문료라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의 겸직 허가 신고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했고 세금 신고까지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양대 등의 설명은 다릅니다. 정 교수가 관련 보고를 하거나 절차를 거친 바도 없다는 겁니다. JTBC가 입수한 동양대 산업자문 규정에선 산업체가 자문을 희망할 경우 산업체나 교원은 산학협력단에 신청하도록 정해놨습니다. 정 교수처럼 자문 기간이 한 달을 넘기면 산업자문 협약을 체결하고 자문 결과도 보고해야 합니다. 또 자문료를 500만 원 이상 받으면 학교에 15%를 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산학협력단에 어떤 신고나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양대 관계자는 겸직 허가와 상관없이 해당 자문은 산학협력단의 신청이나 보고를 일절하지 않아 학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전 해외로 출국했던 WFM의 전 대표 우모 씨가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씨에게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의 관계, 정 교수에게 돈을 지급한 경위, 그리고 정 교수의 동생이 주주가 된 배경 등을 캐묻고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한편 조국 장관은 딸의 고려대 입학과 관련해 딸이 제1저자로 오른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학교에 논문이 제출된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파악됐습니다. 당시 입학 사정관을 맡았던 교수는 논문이 대입에 영향을 줬을 거라는 취지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딸의 논문 제1저자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가짜뉴스라고 했습니다. 제 딸이 문제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는 딸이 고려대 입시에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원문을 제출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당시 조 장관 딸의 서류를 심사한 고려대 입학사정관 A 교수의 말은 다릅니다. 제출했다고 학생이 기재한 목록은 봤습니다. A 교수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며 조 장관 딸이 고대에 제출한 서류 목록표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A 교수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고려대학교 수시 모집 특별 전형 목록표에는 조 장관의 딸이 제출한 총 12개의 서류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표에는 SAT 시험 성적부터 AP 강의 성적 등 제출 서류 이름이 적혀 있었고 9번째에는 단국대학교 의과학 관련 논문이 있었습니다. 공주대 인턴과 UN 인권 인턴십 관련 서류도 목록표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목록표에 기록돼 있는 건 서류를 제출했다는 거냐고 물었고 A 교수는 제출했기 때문에 목록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 교수에게 고등학생이 논문을 내면 서류 심사에 어떤 영향을 주냐고 물었고 A 교수는 눈에 띄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고등학생이 전문 학술지에 논문 낸다는 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띄었을 거라고. A 교수는 당시 고려대에서 5년가량 입학사정관을 맡아왔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조국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는 민정수석 취임 이후 펀드 운영사 코링크에 10억여 원을 맡길 당시 이 코링크가 어떤 회사인지 전혀 몰랐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가 코링크 측을 취재한 결과 정경심 씨가 2017년 3월 코링크 회사를 직접 방문해 5억 원을 투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 교수는 그동안 동생과 함께 코링크 관계자들을 만나 펀드 관련 내용을 상의하고 또 계약서도 직접 확인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직접 방문을 했다는 2017년 3월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기 2달 전입니다. 코링크 직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전혀 알지 못하는 펀드에 돈을 옮겨놓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를 세운 건 2016년 2월. 정경심 교수로부터 받은 5억 원을 설립 자금으로 썼습니다. 이듬해 3월엔 동생 정모 씨가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이 돈 중 3억 원도 정 교수로부터 빌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정 교수가 동생에게 KOLIEQ라는 송금 내역 메모와 함께 3억 원을 보낸 겁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코링크 지분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저희 가족도 이 펀드가 저의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자체를 그 시점에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동생 돈으로 알려진 나머지 2억 원도 정 교수 남매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코링크 설립 자금 5억 원과 동생이 투자한 추가 5억 원 모두 정 교수가 직접 보냈거나 관련된 돈인 셈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주식 계약을 할 때 정 교수가 동생과 함께 코링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와 투자 약정서를 썼다는 겁니다. 앞서 법무부가 조범동 씨는 펀드 상품을 소개해 주었을 뿐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해명과도 전혀 다릅니다. 정 교수가 조 씨를 코링크 대표라고 알고 있었던 정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 장관 내정 직후인 지난달 6일, 당시 사모펀드 관계자는 조 장관 가족 펀드의 투자 기한을 늘리기 위해 정 교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코링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조 씨를 대표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법무부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해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어젯밤 구속된 오촌 조카 조범동 씨는 조국 장관의 가족 펀드를 운영하면서 배임과 횡령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코링크 내부 문건에서도 조 씨가 상장을 조건으로 투자자에게 특혜를 주는 이면 계약을 한 정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상장을 약속했던 2차 전지 업체의 임원들에게 사무실을 제공하며 각종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입니다. 올해 초까지 코링크가 사무실로 쓰던 서울 역삼동의 한 건물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쌓인 우편물에 익성 이모 회장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익성은 코링크가 투자한 2차 전지 개발업체로 원래 본사는 충북 음성에 있습니다. 여기로는 출근하시네요? 요즘 안 하세요. 요즘 안 하세요. 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쪽 안 오시는 다음에 지하 1층에는 IFM이란 간판도 붙어 있습니다. IFM 역시 코링크가 투자한 익성의 자회사입니다. 취재 결과 지하 1층은 IFM의 김모 이사, 1층은 공동 운영 카페, 2층은 코링크, 3층은 조범동 씨와 익성의 회장과 부사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링크 측이 투자사 임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꾸며준 정황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내부 관계자를 통해 입수한 코링크의 사무실 가구 구매 목록입니다. 익성 회장과 부사장, 그리고 조범동 대표 순으로 구입할 가구를 적어뒀습니다. 특히 코링크에는 투자사인 익성 회장의 아들 이모 씨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용사와 그 펀드와의 구별 개념도 없고
그 투자된 회사 이것도 개념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 그 장벽도 허물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죠. JTBC 박준우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태경 기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앞서 이제 임지수 기자의 리포트를 보면은 펀드에 돈을 맡겼을 뿐 관여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이게 조국 장관의 해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조국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해명부터 들어보시죠. 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물론이고 제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뭐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조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부인 정경심 씨는 사모펀드에 단순히 투자한 게 아니라 코링크 PE 설립부터 동생 정모 씨의 지분 투자까지 사실상 모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자, 어제 또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내용은 이제 정경심 씨의 동생 정모 씨가 코링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거래를 했는데 그 과정이 좀 수상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오늘 보도에서는 그 거래 뒤에 정경심 씨가 있었다 이런 의혹 제기인 건가요? 네. 지금까지 정경심 씨와 그 동생 가족이 코링크 PE에 투자한 돈은 총 24억 원인데요. 이를 통해 4개 회사를 사실상 지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3년여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눠서 들어갔습니다. 우선 2015년에서 2016년 조범동 씨의 부인 계좌로 5억 원을 넣었는데 이는 코링크 PE 설립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경심 씨가 해당 펀드 운용사 이 코링크의 실제 설립자가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 대목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정경심 씨의 동생이 5억 원을 또 투자를 했는데 오늘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도 이제 정경심 씨가 깊이 개입을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2017년 3월에 정경심 씨의 동생이 코링크 주식 5억 원어치를 액면가보다 200배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이때 3억 원은 정경심 씨가 동생 계좌로 보내준 돈인데요. 나머지 2억 원은 정경심 씨와 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돈입니다. 특히 담보대출은 정경심 씨의 자산 관리를 맡았던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가 알선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해 드린 내용으로 봤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이제 정경심 씨 남매가 함께 이제 코링크 사무실을 찾아가서 2017년 3월이라고 했었죠. 이 조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직접 투자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지금까지 조 장관 측의 해명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 장관은 조범동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른다고 해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예. 저희가 정보가 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예. 이런 해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정경심 씨가 운용사 설립 때부터 조범동 씨와 자금 거래를 했던 정황이 이미 보도됐는데요. 그리고 추가 투자 당시에도 조 씨와 함께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조 씨가 직접 펀드 운용에 개입했는지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선 조 장관 측의 추가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공직에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냐 간접 투자냐 하는 부분이 이제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지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예, 핵심은 공직자윤리법과 자본시장법입니다. 우선 정경심 씨가 조범동 씨와 동생 정모 씨를 통해서 지분 투자를 했다면 차명 주식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직접 투자를 할 경우에 이를 신고해야 하는 책임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돈이 동생이 모두 빌린 것이고 이자나 원금까지 다 갚았다면 합법적인 거래로도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예.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는데요. 법을 어긴 거라고 보는 의견은 정 씨가 펀드 투자자인 동시에 운용사 지분 투자자가 되면 블라인드 펀드라는 계약이 깨진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금융당국에 알렸다는 겁니다. 반면 사모펀드는 규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가 펀드 회사 설립에 도움을 주거나 회사 운영에 개입했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태경 기자였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 각 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문받기도 했지만 쓴소리도 들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잘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경중과 선호를 완급을 잘 가려가지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이 기소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피의 사실 공개 금지를 강화하려 한 걸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당정협의에선 피의 사실 공개 금지 강화를 조국 장관의 가족 수사 이후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조 장관에게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지만 쓴소리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때는 적극적으로 응원해 드리겠지만 또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을 할 것이다. 대한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는 아예 거취까지 언급했습니다. 내려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것이 많은 국민들의 의견인데 한번 깊게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면담을 거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장관이 오촌 조카 구속됐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JTBC 서복현입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에 이어 오늘은 김문수 전 지사가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머리를 깎았습니다. 한국당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오늘 조국 장관 면담까지 거부했지만 대정부 질문엔 부를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청문회처럼 집중적인 공세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임소라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원내 전략을 조국 장관 사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자격 없는 조 장관이 참석해선 안 된다면서 대정부 질의에는 조 장관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모순된 방침을 세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번 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은 다른 야당과 조율해 제출 시기를 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밖에선 오늘도 삭발식이 이어졌습니다. 머리 깎고 의원직 던지고 이 자리에 와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효상 의원과 송영선 전 의원도 머리를 깎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민생을 방치하는 정치 파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의된 의사 일정을 정쟁을 이유로 파행시키고 변경시키는 일은 국민 보시기에 이제는 지겹습니다. 여야 충돌로 정기국회 일정 논의는 오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검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의 의공학 포스터 제1저자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은 2014년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한 뒤 이듬해 미국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서 제1저자로 등재됐는데요. 민생경제연구소는 인턴 때 실험을 제대로 했는지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부산에서 술에 취해 난폭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붙잡혔습니다.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경찰에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차 유리창을 깨고 테이저건을 쏴 제압했는데 이 남성 3단봉에 가스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부품이 떨어진 승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경찰차가 뒤쫓습니다. 경찰관이 내려 3단봉으로 승용차 유리창을 깹니다. 내려라고, 괜찮아, 내려라고. 창문을 깨고 문을 열고는 깜짝 놀랍니다. 칼, 테일 쏴요, 그냥. 운전석에 있던 남성을 제압해 바닥에 눕힙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부산 해운대 일대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22살 A씨입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5%로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경찰과 25분 동안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해당 차량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도 침범을 하면서 역주행도 하고 계속해서 위협 운전을 했습니다. A씨는 더는 달아날 곳이 없자 차 안에서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를 말리려는 경찰에게 흉기도 휘둘렀습니다. 경찰이 결국 테이저건을 쏴 A씨를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다쳤습니다. A씨는 흉기로 형을 위협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호신용이라며 흉기와 3단봉, 가스총도 갖고 있어 검거가 긴박하게 이뤄졌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한 남성이 알몸으로 빌라 건물에 들어가 소동을 부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문을 두드리고 고함을 지르는 등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요. 주거 침입죄로 현장에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소란이 일어난 건 추석 연휴가 한창이던 지난 14일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한 20대 남성이 빌라 건물 입구에 들어오더니 옷을 모두 벗고는 닥치는 대로 문을 두드린 겁니다. 문 앞에서 고함을 지르는 것도 모자라 부적절한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습니다. 막 두들기면서 문 열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집안에 있던 여성과 다른 층 주민들은 새벽에 벌어진 난동으로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현관문 잠금 장치가 고장난 사이를 틈타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 침입죄로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취한 상태여서 곧바로 조사를 벌이진 못하고 일단 신원을 확인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곧 이 남성을 다시 불러 범죄를 저지른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이 남성이 문 앞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연 음란죄를 추가할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한 70대 여성 청소 노동자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때린 사람은 휴가 나온 해병대 하사였는데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와 놓고는 나가라고 하자 마구 때린 겁니다. CCTV에 얼굴이 찍힐까 봐 외투로 가리기까지 했다는데 지금은 술 때문에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얼굴 전체가 퉁퉁 부었습니다. 곳곳이 터져 피투성입니다. 눈뼈까지 부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복합상가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는 70살 김모 씨입니다. 턱뼈가 보일 정도로 많이 파였고 피부 괴사까지도 갈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김 씨를 때린 건 바로 옆 해병대에서 휴가를 나온 20대 하사였습니다. 지난 일요일 새벽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온 하사에게 나가라고 하자 마구 때린 겁니다. 김 씨는 1시간 동안 화장실에 쓰러져 있다 겨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들어가지고 일사배 폭행을 했다고 이랬더라고요. 피는 바닥에 있고. 그러는 사이 A 하사는 근처 찜질방에 갔다가 오후 늦게 경찰에 붙잡혀 해병대로 넘겨졌습니다. A 하사는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CCTV에 본인의 얼굴이 찍힐까 봐 가지고 있던 외투로 얼굴을 가리면서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래놓고선 지금은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때렸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해병대 헌병대는 폭행을 한 A 하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춘천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안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숨진 남성 아들과 딸이 다쳤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승현 기자, 지금 조 기자 뒤로 보이는 곳이 불이 난 집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의 2층짜리 주택 2층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 불난 주택의 뒤쪽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 이 현장 주변에 유족분들이 일부 남아 계셔서 저희가 조금 멀리 이동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있는 여기서도 이 2층의 창문이 모두 깨져서 뻥 뚫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문 안쪽에서부터 불길과 함께 나온 것으로 보이는 검은색 그을음이 지붕까지도 뒤덮은 모습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재 당시에 불길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난 집 주변으로는 지금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선 안쪽으로는 깨진 유리창 잔해들이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불을 끄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소화기도 몇 개 있습니다. 또 이 강한 불길에 녹아내린 전선과 가재도구 등도 널브러진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또 자녀들도 다쳤다고 하던데 화재 경위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불이 난 건 오늘 오후 4시 48분쯤, 그러니까 4시간쯤 전입니다. 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불은 28분 만에 꺼졌습니다. 하지만 집안 2층 거실에서 60살 남성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화재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최 씨의 26살 된 딸과 24살 아들은 건물 밖으로 스스로 탈출했는데요. 이 딸은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고 또 아들은 손가락 등을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습니다. 불이 꽤 크게 난 건데 화재 원인은 좀 나왔습니까? 유족에 따르면 이 숨진 최 씨는 화재가 나기 직전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자신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통화 도중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겼고 걱정이 된 가족들이 곧바로 이곳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집 문이 걸려 있어서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몇 분 지나지 않아서 집 안쪽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솟았다고 합니다. 이 집 2층에서는 숨진 최 씨가 아들, 딸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이 최 씨의 90대 노모가 살고 있었는데요. 화재 당시 이 최 씨의 노모는 집 밖으로 나와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이 불이 난 집 안을 감식한 관계자는 신어, 그러니까 인화물질이 사용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까지도 이 현장 감식을 벌였는데요. 날이 어두워져서 지금은 모두 철수한 상태고 내일 다시 감식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화재 현장에서 조승현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수술을 마친 뒤 두세 달은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지지자들은 오늘도 병원 앞에 모여 박 전 대통령 쾌유를 비는 침묵 집회를 이어갔는데 입원 기간 내내 계속할 걸로 보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전 8시 30분쯤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마취와 수술, 회복까지 약 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주 진단명은 회전근개 파열, 어깨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힘줄이 손상된 겁니다. 수술한 의사는 MRI에서 발견되지 않은 관절염 증세도 있었지만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치소에서는 재활 치료를 충분히 할 수가 없어 2-3개월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퇴원해서는 이런 재활 치료가 잘 안 될 것으로 구치소 직원분들과 여러 얘기를 나눴는데 이런 재활 치료 기구가 반입이 안 되고 적정한 재활 치료하는 요원도 부족하고 이제 경과 봐서 저희 의료진이 판단을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병원 앞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공화당은 오후 7시부터 쾌유를 비는 침묵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서울 성모병원 앞 인도에 다음 달 중순까지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입원 기간 내내 집회를 이어갈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이 생수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익금이 외부로 흘러들어간 정황, 저희가 뉴스룸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조계종이 만든 달력에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불교 시민단체는 달력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국고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며 자승전 총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2013년에 내놓은 달력입니다. VIP 선물용으로 달력을 만든 조계종 출판사는 수익금을 승려 노후복지기금 등에 전액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출판사가 달력 2,000부, 즉 1억 원어치를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계약하고선 실제로는 500부만 납품했다는 겁니다. 남은 1,500부에 추가로 만든 달력까지 합쳐 2,000여 부는 대신 사찰에 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판사는 이 과정에서 모두 1억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당시 출판사 대표이사는 자승전 총무원장이었고 동시에 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도 맡고 있었습니다. 불교시민단체는 문화사업단의 달력사업 비용 1억 원이 모두 국고에서 나왔는데 출판사가 달력을 계약과 달리 따로 빼돌리면서 결과적으로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벌어들인 돈이 당시 출판사 김용환 사장 통장에 입금된 것도 석연치 않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자승 전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만 불교의 정의가 확립된다고 봅니다. 조계종 사업의 지주회사인 도바이네치씨는 입장문을 내고 2013년 특별감사로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항이라며 달력은 정상적인 계약을 통해 납품된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발자들의 주장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고발한 단체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 시설이 습격을 받은 여파로 국제 유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설을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국제 유가는 원유 시장 개장과 동시에 폭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선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하루 전 거래일보다 14.7% 뛴 배럴당 62.9달러로 마감됐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도 장중 한때 20% 가까이 올랐다가 14.6% 뛴 69.0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모두 하루치 상승폭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이번에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두 곳은 하루 평균 57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사우디 하루 석유 생산량의 절반, 전 세계 생산량의 5%를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피해 규모가 커서 시설 복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사우디의 원유 생산 감소가 앞으로 6주간 이어질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75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번질 경우 국제 유가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BC는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대해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경우 배럴당 가격이 85달러를 찍을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군사적인 대응에 나설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사우디 피격과 관련해 전쟁을 원치는 않는다면서도 어느 누구보다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 건데요. 하산 루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멘 국민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였다고 맞섰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책임이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단정하지는 않았습니다. Certainly it would look to most like it was Iran, but I did not say it the way you said.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누구보다도 준비는 돼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군 무인기 격추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당시 대이란 보복 공격으로 150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고에 비례적이지 않다며 실행 10분 전 취소한 바 있습니다. Would this be proportionate? Is that what you're asking? I would say yes. I would say. 사우디 측은 이번 공격에 이란산 무기가 사용됐다며 이란 연루설을 시사했습니다.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예멘 반군의 자기 방어 행위라고 맞섰습니다. کاری که مردم یمن انجام میدن دفاع مشروع از خودشون هست حمله متقابل هست.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의 대화는 없을 것이며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이 고갈됐느냐는 질문에 결코 그렇지 않다면서 지켜보자며 여지를 뒀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과 이란의 이해가 정확하게 충돌하는 것이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파병할 걸 대비해서 어떤 임무를 할지까지 정해놓은 우리 군의 공식 문건을 저희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이란 정규군과의 교전에 미리 대비하는 듯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6월 해군에 하달한 공문입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되면 맡을 임무가 사실상 규정돼 있습니다.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곳을 오가는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유사시엔 이란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철수를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이란 정규군과의 충돌에 대한 대비도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파병이 이루어질 경우 상대해야 할 쪽에 사전 전력 분석을 요청한 건데 그 대상이 이란의 무인 잠수정, 미사일, 무인 항공기 등입니다. 합참에서도 이란 정규군이 청해부대의 위험 요소가 될 걸로 본 겁니다. 이런 분석을 근거로 지난달 청해부대와 교대하기 위해 한국을 떠난 강감찬함은 대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무인 항공기 공격에 대비한 훈련도 미리 실시했습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이미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안보 상황 전반을 확인해보자는 지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ABC는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공격에 이란의 순항미사일이 동원됐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비무장지대 DMZ의 출입 승인 권한은 우리 군이 아니라 유엔 사령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를 놓고 유엔사와 우리 정부 사이에 마찰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외국 손님을 불러온 통일부가 DMZ 방문 일정을 잡아놨는데 출입을 불허당한 겁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와 유엔사 사이에서 이런저런 잡음이 들려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현직 차관을 포함한 독일 인사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독일 통일의 경험을 전수해주기 위한 자문위원들이었습니다. 통일부는 이들을 위해 고성 DMZ 평화의 길 방문 일정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남북 주입필을 통해 한반도의 현실을 보여주려 한 겁니다. 마침 평화의 길 초입은 2달 전 민간에도 개방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엔사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끝내 출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초청해온 통일부로선 곤란해진 셈입니다. DMZ 출입 통제권 때문에 우리 정부가 유엔사와 충돌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 2월 금강산 민간 교류 행사 땐 취재진의 노트북과 대형 카메라 소지가 금지됐고 연초 북한의 독감 치료제를 전달하려던 계획도 유엔사가 운반 수단을 문제 삼는 바람에 사실상 물 건너갔습니다. 또 남북이 지난해 8월로 계획했던 경의선 철도 조사는 유엔사의 통행 불허로 석 달 뒤로 밀렸습니다. 마침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겨준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지휘권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걸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방부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유엔사와 국방부 사이에 고위급 협의 채널을 마련해 DMZ 출입부터 전자권 전환 이후의 유엔사 권한까지 두루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한 여고생이 몰카 피해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반 학생이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는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담당 경찰은 제때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정모양은 지난달 말 독서실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이른바 몰카였습니다. 정양의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고 며칠 뒤 정양은 같은 반 친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딱 오면 안 돼? 내가 집에 봐야되니까. 최근에 뭔 일 있었지.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경찰분. 이 남학생이 범인이었던 겁니다. 경찰이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급히 연락을 취한 겁니다. 정양은 담임 선생님에게 가해자를 알렸고 학교는 남학생을 당분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 가까이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은 뒤였습니다. 등교를 계속했고 같은 반이었으니까 봤겠죠, 둘이서. 교육부 지침에는 곧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학교와 수사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찰에서 우리 학교에 바로 알려주면 당연히 우리야 그렇게 할 텐데 이번에는 이제 연락이 없었고 학교의 장이 학폭 관련해가지고 요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알려주게 되겠어요. 경찰과 학교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남해안을 덮친 적조가 이제 부산 앞바다까지 뒤덮으며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적조는 수면 아래로 이동하고 있어서 방제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해상 가두리 양식장은 물론이고 바닷물을 끌어 쓰는 육상 양식장 피해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구석찬 기자가 배를 타고 현장 돌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섬이 부산 가덕도입니다. 경남 거제와 맞닿은 해역인데요. 그런데 바다 색깔이 간장을 풀어놓은 듯 영 심상치 않습니다. 남해안 적조가 해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덮친 겁니다. 새하얀 물보라도 어느새 연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온을 재봤습니다. 지금 수온은 23.4도. 유해성 적조생물 코클루디니움이 번식하기 딱 좋은 상태입니다. 적조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남해안과 부산 연안에서 코클루디니움은 1ml당 최대 5,800개 채까지 치솟았습니다. 특히 올해 적조는 수면 아래로 이동해 방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미 전남과 경남에선 200만 마리가 넘는 양식 물고기가 폐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에는 이렇게 육상양식장 30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상입니다. 바다 상태를 확인하며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소 호흡기 달고 있죠. 똑같아요. 적조가 오면은 이제
물을 꺼야 되거든요. 국립수산과학원은 늑대 위에 해류까지 강해 적조가 조만간 동해까지 번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고 한 섬, 저도가 오늘 개방됐습니다.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돼 시민들 출입이 막힌 지 47년 만인데요. 저희 배승주 기자도 다녀왔습니다. 고즈넉한 백사장이 좁빛 남해바다를 품었습니다. 아름드리 소나무와 동백나무가 병풍처럼 해변을 따라 펼쳐집니다. 돼지가 누워있는 모습이라 이름 붙여진 섬, 거제 저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이고 또 특별한 곳이어서 저도가 오늘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1972년에 박정희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지정되면서 출입이 통제된 지 47년 만입니다. 신비의 섬 저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해안 탐방로와 열리지 정원, 저도의 추억이란 사진으로 이름을 알린 해변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줌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 나무도 다 잘 가꿔져 있는 것 같고.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와 일부 군사시설은 이번 개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섬에 들어오는 인원도 하루 60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장병들이 머무는 숙소입니다. 저도 곳곳에 이렇게 군시설물이 있는데 지도에서조차 보안상의 문제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1년간 시범 개방을 거친 뒤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전면 개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삼성과 LG가 이번엔 최신 고화질 TV를 놓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달 초 베를린 가전 박람회에서 한 차례 기싸움을 벌인 데 이어 오늘은 두 회사 모두 국내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로 상대방의 기술을 깎아내렸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삼성과 LG는 8K TV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8K라는 건 가로 화소수가 약 8,000개란 뜻입니다. 기존의 4K TV를 4개에 붙인 셈이라 해상도 역시 약 4배로 올라갑니다. 두 회사의 올해의 주력 제품입니다. LG는 삼성 제품이 국제 기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합니다. 꺼진 줄만 알았던 이 TV, 현재 시장에서 QLED라고 불리우는 심지어 8K 해상도의 제품입니다. 아예 삼성 8K TV를 분해해서 보여주며 규격에 안 맞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경쟁사를 따라 다른 업체들까지 규격 기다린 8K TV를 시장에 내놓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성도 맞불을 놨습니다. 삼성 TV가 LG 제품보다 색이 더 선명하고 글씨가 또렷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화질 선명도로 기술을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삼성 QLED의 8K는 다수의 화질 평가 기관들에게 호평받고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이런 다툼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냉장고 용량이 더 큰지 1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LG전자 임원이 해외 가전박람회에서 삼성 세탁기를 고의로 부쉈다고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인 한빛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서 드론을 띄운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8살 이모 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낮 시간대에 한빛 원전 근처에 있는 가마미 해수욕장 등에서 8차례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에게 과태료를 물릴 계획인데 밤 시간에도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신고돼 수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이 만든 부품 일부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안에 있는 전자부품에 쓰여서 탑승자에 직접 노출되진 않지만 납 사용량 기준치 0.1%를 넘긴 겁니다. 환경부는 수입차를 포함해서 국내에 팔린 차량들의 문제의 부품이 얼마나 쓰였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자석을 이용해 사기 윷놀이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60살 한모 씨 등 일당 3명에게 징역 6개월에서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의 한 비닐하우스 바닥에 전선을 넣고 전자석을 심은 윷과 리모컨으로 승부를 조작해서 지인에게 5,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1988년 조선 최초 주미공사 박정양이 쓴 편지가 131년 만에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일제의 국권을 빼앗기기 전 미국에 있던 우리 외교관이 서울에 있는 미국인 군사교관에게 보낸 건데 이 편지엔 조선 군인들을 뜻과 마음을 다해
정예병으로 키워달라는 간곡한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국외 소재 문화재 재단은 지난 7월 미국 한인역사박물관에서 이 편지를 기증받았습니다. JTBC와 CJ ENM이 OTT,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을 함께 만들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내년 초까지 합작 범인을 만들고 동영상 콘텐츠를 통합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두 회사는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뉴스룸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 2부에서는 앞서 전해드린 뉴스들의 현장, 경기도 파주의 돼지 살처분 현장과 또 조국 법무부 장관 일과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도 발병했다는 소식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파주 농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홍지용 기자, 지금 살처분 작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농장과 300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처분 작업을 직접 보기는 어렵습니다. 밤이 많이 깊어서 좀 어두워진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살처분은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새벽 3시까지 살처분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살처분 작업을 오늘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에 필요한 가스 장비나 통차 등의 반입이 늦어지면서 살처분의 시작 시간도 3시간 정도 늦어졌고 그 결과에 따라 내일 새벽까지도 작업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앞서도 경기도 연천에서 의심 신고가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연천이면 파주와 과히 멀지 않은 곳,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농장이라고 앞서도 전해드렸는데 이곳에서 발견된 의심 신고가 된 돼지들이 정말 돼지 열병에 걸린 돼지들인지 빨리 밝혀져야지 농가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조사가 진행됐다고 들었는데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 좀 확실하게 결과가 진전돼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이 이 돼지 4마리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검사 결과가 내일 새벽은 돼야 나올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돼지는 각각 돼지를 2,500마리 그리고 4,500마리를 키우는 농가 2곳에 대한 조사고요. 이 조사에서 지금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현재 농가와는 좀 다소 5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연천까지도 만약 이 결과가 양성 확진 반응이 나온다면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홍지용 기자가 그곳 파주의 농장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 저희 취재진이 돼지 열병을 최초로 신고한 그 농장 주인의 아버지가 최초로 신고했는데요. 이분과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접촉을 한 끝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들렸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요. 먼저 농장에서 직접 시중으로 반출된 돼지는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 농장에서 직접 반출된 것은 없고요. 일부 언론에서는 여기서 이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바로 반출돼서 유통됐다고 보도를 했지만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가족농장 2곳에서 인천과 김포로 돼지가 반출이 됐고 도축장까지 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바이러스가 유입된 경로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 혹시 짚히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아직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를 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예, 농장 주인 아버지 이야기 직접 들어봤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대로 농장에서 직접 시중으로 반출된 돼지가 없다면 일단은 다행일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들이 있었던 그 농장 주변의 주민들도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주변 주민들 그리고 이곳에 근처에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최대한 들어봤는데요. 일단 현장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좀 놀랍다, 당황스럽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농장과 바로 맞닿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물어봤는데요. 오늘 취재 차량이 와서 여기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나온 것을 알았다. 어젯밤까지도 몰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길 건너에는 마을이 있고 마을에 주민분들이 여러 분 살고 계신데요. 이분들도 당황한 반응을 보이고 열병이 발생한 곳일 줄은 몰랐다라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최초로 확진 판정이 나온 경기도 파주의 농가에서 홍지용 기자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촌 조카 조범동 씨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빨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오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도성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제 이제 조범동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관련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범동 씨는 이 조 장관 청문회 전에는 가족 펀드를 소개한 인물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이 조 씨가 코링크 경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수준을 넘어서 이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실소유주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펀드나 펀드 운용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이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이 조 씨다, 이렇게 지목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 씨의 이 조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이두성 기자 이야기대로 조범동 씨는 지금 펀드와 또 펀드 운용사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먼저 조 씨는 지난달 21일 해외로 출국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링크의 현 대표인 이모 씨에게 이 자신과 관련된 파일을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단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이 코링크 펀드가 투자한 기업들에게서 돈을 다시 받아내거나 이 사업과 달리 이 돈을 사용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조 씨가 투자한 기업에서 빼낸 돈은 이 수십억 원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최근엔 코링크 설립도 이 정경심 교수의 돈으로 이뤄진 정황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검토도 이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그리고 앞서 보도해드린 내용에서 코링크 P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했던 WFM이라는 회사요. 그곳의 전 대표인 우모 씨 역시 조사 중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우 씨가 해외에 있었는데 들어와야지 이제 또 정확한 내용이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우 씨도 지난달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이 해외로 출국했던 인물입니다. 이 코링크의 대표 이모 씨, 그리고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 그리고 WFM의 전 대표인 우 씨, 이렇게 3명이 함께 출국해서 해외로 도피했다고 검찰은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통해 설득을 하면서 이 씨와 조 씨가 먼저 귀국해서 조사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우 씨가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우 씨는 WFM 주식 90억 원어치를 코링크에 매도한 뒤 이 중 80억 원을 코링크의 펀드에 투자하는 등 조금은 수상한 거래를 해왔습니다. 이 또 WFM은 정경심 교수에게 지난해 12월부터 그리고 이 조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올 6월까지 매달 200만 원씩 모두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정 교수는 자문료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검찰은 이 돈이 수익을 나눠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 모든 펀드들을 이제 운영하는 운용사 코링크 P의 자본금, 설립 자금 역시 정경심 교수의 돈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 앞으로 의혹을 푸는데 이 부분도 중요하겠군요. 네, 지금까지는 2017년에 이 조 장관의 가족들이 투자했다, 이 정도였습니다. 또 정 교수의 남동생이 코링크에서 유상증자를 받았다는 내용까지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특히 남동생 정 씨는 한 주에 10,000원짜리 주식을 200만 원씩 250주를 사가지고 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무려 5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지분은 0.99%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링크가 설립된 지난 2016년 이 정 교수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준 게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2억여 원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사용됐고 또 조 씨가 차명 인물을 세워 대주주가 되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설립부터 이 투자와 운용, 개별 펀드와 이 펀드가 투자한 회사까지 모두 정 교수와 연결된 걸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자,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조 장관의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와 관련된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법무부가 이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기엔 정 교수가 딸 조모 씨가 국내외
대학원 진학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의 총장 명의로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준 혐의가 적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 그러니까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인물과 함께 공모를 했고 기존 표창장 양식과 비슷하게 문안을 만들고 이 총장 직인도 임의로 찍었다고 이 검찰은 적었습니다. 이 검찰은 딸 조 씨의 스펙들과 관련한 학교 관계자나 교수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무리했고 이 딸 조 씨도 역시 어제 불러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검찰은 이제 이런 의혹들에 대해 정경심 교수에게 직접 물어볼 차례입니다. 현재 정 교수는 병원에 입원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는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도성 기자였습니다.数多くの改善がなされたとの評価を受けました。多角種除去設備あるポストで処理された水はトリチウム以外の放射性物質についてほとんど取り除かれたものです。IAEA の報告書の内容を踏まえ公正かつ理性的な議論を行うよう強く望みます。 예, 어제 오스트라 빈에서 열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총회에서 일본 과학기술상의 발언입니다. 한마디로 후쿠시마 오염수 잘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오염수 대책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비판을 받은 적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겨냥하는 듯한 뉘앙스도 풍겼습니다.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네. 이런 말 사실인가요?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이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거만 골라서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제 일본 측 발언 중에서 IAEA가 일본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면서 그 근거로 언급한 게 바로 이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11월 IAEA와 미국, 영국 등 전문가 13명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만든 겁니다. 일본 정부 주장대로 긍정적인 평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 안정화된 상황으로 변화를 달성했다, 이런 칭찬의 대목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전체를 보면 개선책과 충고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네, 어제 총회에서 사실 한일 간 핵심 쟁점이 후쿠시마 오염수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였는데 여기에 대한 IAEA 입장은 뭡니까? 네, 보고서에 일본은 나와 있습니까? 지금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땅속 깊숙이 주입하는 방법, 또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법 등 5개 정도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요. IAEA는 지금 오염수를 그냥 탱크에 저장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임시 방편이니까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전제로 할 수 있는 재염 과정을 충분히 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또 보고서에는 이 방사성 물질 제거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런 모든 과정에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여기서 이해 당사자는 이 후쿠시마 주민이나 일본 어민뿐만 아니라 네. 그 인근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나라도 포함됩니다. 일본 정부가 소통에도 더 신경 써야 한다, 이런 충고도 나옵니다. 특히 정보를 단순하게 자료를 잘 공개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공개를 하더라도 사전에 그리고 제때 하는 게 중요하고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과연 일본이 그렇게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실제로 많잖아요. 이 보고서 칭찬만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일본의 미진한 부분도 짚어주고 있는 보고서네요. 이 보고서가 지난해 11월에 나온 거죠? 네. 그럼 IAEA 최근 입장은 좀 바뀌었습니까? 보고서가 좀 오래됐지만 네. 그래도 지금까지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6일자 기록이 IAEA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이 최신 정보를 제출했고 이에 대해서 IAEA는 앞서 말씀드린 이 보고서 내용에 지적이 나온 대로 그대로 그 사항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어제 총회에서 전 세계적인 대응 그리고 과학적 검증을 강조했는데 결국 IAEA가 일본을 지적한 그런 시각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일본이 방사능 제거 작업을 해서 자신들의 나라 네. 기준으로 자연에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된 오염수는 23% 채 되지 않습니다. 일본 주장대로 이 23%가 정말 다 안전하다고 인정을 해도 나머지 77% 정도는 여전히 어떻게 처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어제 IAEA 총회에서 일본 장관은 이 재염 과정을 거치면 삼중 수소라는 것만 남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그 남은 삼중 수소 농도 역시 한국과 일본 정부의 안전 기준치를
훨씬 넘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밝힌 것은 명확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 그러니까 바다로 버리는 것을 일본이 결정할 경우에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해양 환경 이슈다. 그래서 일본 혼자 결정하지 말고 국제사회가 다 같이 현장 조사도 하고 또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요, 일본 정부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장에서 우리 정부의 지적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정부의 주장은 일본이 자랑스럽게 언급한 바로 그 IAEA 보고서에서 나온 권고사항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주변국이 납득할 때까지 협의하라 이런 주문과도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예, 첫 키워드는 삭발의 당황스러운 효과로 잡았습니다. 최근 계속 삭발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야기 같은데 어떤 예상 밖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어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삭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제도 소개했는데 비장미가 느껴지는 모습이고요. 주변에서 봤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황교안 대표 삭발에 대한 패러디물이 나왔습니다. 몇 가지 사진을 좀 보면 한국당의 민경욱 의원 페이스북에도 올라와 있는 사진들인데요. 일단 수염이 없는데 저렇게 수염을 했습니다. 그리고 삭발 중간에 일명 투블럭, 그러니까 한쪽은 짧게 치고 윗머리는 남겨놓는 상태에서 수염을 합성해서 넣었습니다. 약간 야성미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다른 사진들도 좀 보면 이 사진은 원래 영화배우 최민수 씨의 몸에 황교안 대표의 얼굴을 합성했다. 물론 수염도 합성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국회 앞에 터미네이터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수염이 기른 황교안 대표의 투블럭 상태의 사진을 올린 글도 있었습니다. 원래 삭발 사진은 이것도 이제 오토바이 탄 모습이고요. 이건데 많이 앞서 합성한 사진은 모습이 많이 느낌이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삭발은 사실 다른 정당에서 정치적 쇼다, 너무 구시대적이다라는 비판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개인으로서 삭발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희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처음에 좀 당황했는데 이내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명현 수석 대변인에게 물어보니까 한국당에서는 희화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의 결기를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패러디가 하고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예, 자 무풀보다는 악플이 낫다 뭐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저런 패러디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삭발 기사를 쓸 때는 개인으로서는 큰 결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희화되는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요. 한국당에서는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그간 공안 검사이자 어떻게 보면 답답한 공무원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저런 패러디물로 인해서 좀 더 가벼워지고 대중적이고 야성미를 갖게 됐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리고 있습니다. 원래 비장미를 노렸는데 의외의 야성미도 갖게 됐다라는 해석인데요. 그런데 과거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당시에도 많이 유명했었는데 당대표 직인을 들고 고향 지역구에 내려간 것을 옥새 들고 나르샤라고 패러디를 스스로 본인이 만든 거였었죠? 당해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좀 나빴기 때문에 이번 패러디를 대중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나저나 앞서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오늘도 한국당 의원들의 삭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은 강효상 의원이 대구에서 삭발을 했고요. 김문수 전 지사나 송영선 전 의원도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은 삭발 릴레이가 약간 새로운 양태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의원들이 차례차례 삭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김문수 전 지사의 삭발을 머리를 깔고 있는 사람은 처음 삭발을 한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삭발을 한 박대출 의원입니다. 박대출 의원이 내가 깎여봤으니 깎아보겠다 하고 지금 깎는 걸로 나오고요. 김문수 전 지사가 삭발을 한 다음에 송영선 전 의원의 머리를 저렇게 삭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릴레이 삭발이 아니라 깎인 사람이 다음 사람을 깎아주는 형태의 릴레이 삭발도 이어졌습니다.
예, 저런 부분도 릴레이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다음 키워드는 분노 조절 안 되는. 예, 누구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겁니까? 사진을 잠깐 하나 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국회에서 인천 지역 예산정책 협의회가 있었는데 한 중진 의원의 스마트폰이 저렇게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문자를 받은 것을 읽고 있는 장면인데요. 대표적인 얘기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분노 조절 안 되는 사람이다라고 저 문자를 보낸 사람이 문자를 받는 사람에게 얘기를 한 거고요. 예. 내용을 잠깐 보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3선 이상이 너무 많고 386 세대를 언론에 흘리는 걸 보니 이해찬 대표가 명분을 만들어 감정을 앞세울 수 있으니 주의해라 라는 글이 장문의 문자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받은 것을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중진 의원의 지인이 해당 의원에게 보낸 문자인데 카메라에 회의 중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예, 간혹 이제 정치권에서 의원들의 카메라가 그 핸드폰이 저런 식으로 이제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 내용 중에 386 세대를 언론에 흘리는 걸 보니 이건 어떤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침에도 기사가 있었고요. 오전에 좀 더 나아간 기사가 있었는데 여당인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대상으로 총선 불출마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이 내용 중에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내년 총선에 안 나가겠다고 했다. 핵심들이 안 나가겠다고 했으니 다른 이른바 공천이 더 삼엄하게 냉정하게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 기사 부분에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의 말을 인용해 3선 이상 중진 이른바 86그룹이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앞서 문자가 공개됐던 포착됐던 의원은 3선 이상이고 이른바 86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총선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그 언론의 공천의 어떤 점검할 대상 이런 부분들을 흘리는 것 아니냐. 그러니 잘 대응하라고 지인이 주문한 겁니다. 예, 아무래도 총선이 이제 계속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공천 얘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군요. 혹시 해당 의원에게는 직접 확인을 좀 해봤습니까? 일단 해당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보좌관은 내용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공천 관련 논의를 꺼낸 것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조국 장관 중심으로 전국이 흐르다 보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통해서 전국을 총선, 공천 이 전국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볼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분노를 넘어 참담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 이어서 분노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부 정치인들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라고 표한 곳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최근 삭발을 한 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조국 장관에 대해 비난하면서 좀 부적절한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박인숙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이 사람은 제가 의사인데 정신병이 있어요. 성격 장애. 정신과 의사들한테 물어보면 진단도 있습니다.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박인숙 의원은 원래 국내의 유명한 소아 심장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의사인 건 맞고요. 하지만 다른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봤다고는 하지만 조국 장관이 정신병이 있다 이런 진단을 했고요.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를 비난을 하고 또 여기서 정신병이라는 좀 부적절한 용어도 사용한 겁니다. 정치권에서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자꾸 이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다른 당사자한테, 다른 대상한테 쓰고 그래서 문제가 몇 번 됐습니다. 이게 또 비하하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정신병이라는 말을 잘 쓰질 않고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만든 마인드포스트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앞서 얘기한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 이런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우리는 법적으로 정신질환자이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용어는 정신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병 환자라는 얘기는 사실은 정신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면서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하며 예. 박인숙 의원을 향해 분노를 넘어 참담하다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26도, 대전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낮과 밤 기온차가 10도를 넘는 지역이 많아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예,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